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대구 경북의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하겠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연 자리에서 나온 말이 파장이 큽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특히 대구, 경북, 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대구 봉쇄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들은 바가 없고요. 청와대는 지역적 봉쇄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 발언을 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무회의에 마스크 긴급 수급 조정 추가 조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면서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마스크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해외 수출 물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립니다.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되 선제적 추경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의 국회 통과가 조금이라도 지체된 데만 긴급 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서 당정청이 이른 시일 내로 6조 안팎의 추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이 어렵다면 긴급 재정명령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경제 베스트 라인업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예배에 참여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요. 이번에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다음 주에 다 이 예배 오십시오. 예배. 정강훈 목사가 지난 광화문 집회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정 목사가 어제 구속이 됐죠. 박변과 김판 사건 사고 시간에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2월 25일 화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코로나19 사태로 국회마저 폐쇄됐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은 어떻게 정상 운영되는 겁니까? 네, 내일 오전 9시부터는 일단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내일 가봐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24시간 이상 방역에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내일 오전 9시에는 등원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했고요. 예. 현재 내일 본회의 개최까지도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민생법안은 빨리 통과시켜야 될 테니까. 예. 자, 오늘 당정청이 대책을 논의했는데 일단 대구 경북 지역을 봉쇄 조치한다. 이 워딩이 나가고 나서 대구 분들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오해가 있으셔서 예. 우선은 단어 자체가 예. 매우 대구 경북 지역의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렸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그런 뜻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브리핑할 때 이게 정부 자료를 갖고 이제 브리핑을 한 건데, 예. 브리핑 내용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는 현 단계에서 봉쇄 정책을 극대화시켜, 그 다음에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해서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뭐냐면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방역 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정책 방향은 봉쇄 정책이라는 겁니다. 예. 봉쇄 정책이라는 것은 차단과 격리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러한 차단과 격리를 주로로 해서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엔 마지막까지 좀 더 이 차단과 격리를 최대한으로 실시하는 봉쇄 정책을 하겠다 이런 의미고요. 예. 그러면 이 봉쇄 정책이 끝나면 뭐냐? 이게 지금 방역 당국에 쓰는 봉쇄는 일반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이해하는 봉쇄하고 다른 건데 아마 국민들께서는 그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우한 지역까지 지역을 완전히 예. 봉쇄하는 것으로 예. 생각하신 것 같은데 예. 방역 당국 차원에서는 봉쇄 정책과 완화 정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쓰는 봉쇄 정책이라고 여보세요? 예. 다시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차단과 격리라는 측면에서 봉쇄 정책을 지금 그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다만 이게 심각 단계로 갔을 때에는 일부 이 의료보건단체 있지 않습니까? 예. 전문가 그룹에 해서 조언하는 것은 이제는 차단과 격리로서 극복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화됐을 때에는 완화 정책, 즉 치료를 중심으로 한 완화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일부 의료 대학병원이나 큰 대형 병원을 전문 치료병원으로 지정해서 거기에 일반인들을 모든 분들을 이제 치료하는 이런 시설을 치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완화 정책인데, 지금 우리 사회 지역사회 전파가 만연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 완화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마지막까지 최소한 차단과 격리라는 봉쇄 정책을 하자, 이런 의미로서 오늘 보건복지부하고 정부 측에서 보고한 내용이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하자, 이런 겁니다. 결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물리적으로 봉쇄하거나 이런 것은 검토한 바도 없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방역 용어로서 봉쇄 전략과 완화 전략이 있는데, 그 방역 용어로 쓴 말이었는데 이게 자칫 지역 전체를 사람 출입을 통제한다든가 이런 봉쇄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방역 당국에서는 너무 일반적으로 이 관계된 사람들은 봉쇄 완화 정책을 그런 측면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 분들께서 사용하는 봉쇄 정책과의 용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당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이 단어를 조금 다른 단어를 썼으면 어땠을까, 오해 없이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오늘 아침에 정부 측에서 보고한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오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제대로 충분히 용어가 줄 수 있는 혼란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알겠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통령도 그러시고 그다음에 정부 여당 또 모든 여야 정치인 할 거 없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대구 경북 지역이라고 해서 어떤 차별을 하고 또 광주 호남이라서 또 차별을 하고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 당연하죠. 네, 대구 경북 지역의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총력 자원을 가동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전국적으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당정청에서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예컨대 자가격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느슨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가격리를 조금 더 행정력을 동원해서 엄격하게 시행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일부 제가 보기에 이게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나 배제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분들도 분명히 피해자이신 거고요. 다만 지금 문제는 그분들이 특정 종교에 계신 분들이 이 감염병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걸린 이후의 조치가 제대로 방역 당국에 알려지지 않고 여러 가지 방역과 관련된 조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동선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력이라든지 행정력이 좀 더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그걸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에서 강력한 봉쇄 정책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짜 뉴스,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 우리 정부가 마스크를 다 퍼줘서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은 쓸 마스크가 없다, 이런 얘기도 가짜 뉴스처럼 떠돌아다니는데, 오늘 이 문제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아마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마스크와 관련돼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물량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수출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수의 양이 사실은 초기 단계에 마스크가 좀 모자르다가 저희가 좀 완화되면서 마스크 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마스크가 부족한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출 물량을 10%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공급량보다는 최소 한 30% 시중의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 공공망을 통한 안정적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즉 상업적 망을 통한 유통을 하게 되면 가격 폭리 현상이나 매점 매석 현상을 지금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 생산량의 50%는
공공망을 통한 그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체국이라든지 농협 또는 지방자치단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공적 망을 통해서 그 하루 생산량의 절반은 안정적으로 매점 매석이나 가격 폭리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물량은 정상적으로 상업적 망을 통해서 유통하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은 감염병 재난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구시하고 경북 청도 두 지역에 한해서는 무상 공급, 마스크 무상 공급을 좀 확대 실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그리고 의료진에 대해서는 그 대구시와 경북 청도 지역에 한해서는 이 세 계층 중심으로 해서 마스크 무상 공급을 대폭 지원키로 했습니다.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청취자분 중 한 분도 대구에서 시내 버스 하는 분이신데 마스크가 없어서 못 낀다고 얘기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렇게 대구 문제는 그렇고 또 추경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될 텐데 그 추경에 대해서는 야당이 늘 반대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협조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야당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는데 예. 아무래도 그 대구 경북 지역이 그 해당 야당의 어떤 그 지지 지역이기도 하고 또 이 문제가 점점 확산되는 우려가 있으면서 다른 모든 야당들이 이제는 긍정적으로 지금 입장을 바꾸고 있고요. 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감염병에 여야가 함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감염병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은 조기에 그 추경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그 감염병 극복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총선이 어떻게 제대로 치러지겠느냐. 투표율도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은 총선을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글쎄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아직 그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조기에 특히 지금 여러 그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한 3, 4일 또는 길게 보면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가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통해서 빠르게 잡는 것이 우선점을 두고 있고 만약 그렇다면 방역 당국 예상대로 지역사회 감염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계속 이게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그때 가서는 조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현 단계에서 정부 여당 차원에서 그 선거 연기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씀이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추경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추경이라는 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검토도 해야 되고 야당 협조도 얻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긴급 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그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고요. 예.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야당도 최대한 빨리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정부가 조기에 그 추경을 편성하고 제출하면 이번 3월 국회가 3월 1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3월 17일 이내에 통과하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3월 17일 회기 종료 이후에 다시 국회를 열어서 원포인트라도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통과하자는 거고요. 지금 국회가 폐쇄됐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만약 국회 상황이 정상적으로 국회가 본회의나 해당 상임위를 열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는 야당에게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긴급 재정명령권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하나만 더 여쭤보죠. 비례대표 창당 움직임 민주당에서 의원들마다 약간씩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어때요? 우리 당의 분명한 입장은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고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이 어떤 그런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움직임에 참여할 생각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고요. 더 본질적인 얘기는 정당 정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비인하는 지금 미래 한국당 위성 정당 만드는 것을 빨리 미래통합당이 중단하고 국민의 올바른 정상적인 선택을 공정하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미래통합당에서 만든다고 하는 위성 정당 계속해서 추진할 모양이던데요? 글쎄요, 저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하면 선거제도와 21대 국회 운영을 희화화할 수 있거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소탄대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몇 석을 더 얻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 정치 불신과 그 국민이 부여하는 그 권한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도리어 21대 국회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좀 더 신중한 그 판단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시면 됩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비례정당을 뭐 만들겠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뭐 당이 거기에 대해서는 말리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뭐 저희들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갖고 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 우리 당을 탈당한 상태고 저희하고 어떤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형태로 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러한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도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19 때문에 초비상인데 오늘도 추가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네, 초비상이라는 말이 딱 맞는 그야말로 국가 비상사태로 커져가고 있는데요. 좀 전에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오후 4시 기준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대비 확진자가 84명, 84명 추가되면서 국내 확진자 수가 총 977명이 됐고요. 10번째 사망자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10번째 사망자 소식이 이제 방금 들어온 소식이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이 아직 안 나왔는데 앞으로 계속 전해질 뉴스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속도면 내일이면 또 1000명이 넘어갈 것 같네요. 네, 지금 확진자 증가세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서울의 한 대형교회 부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내의 이제 대표적인 대형교회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의 명성교회 얘기인데요. 명성교회는 오늘 자신들 교회 소속 부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자 수가 엄청나졌습니까, 이 교회가? 뭐 8만 명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지난 14일에 경북 청도의 이제 한 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걸린 거로 지금 이제 뭐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확진 판정 받기 전까지는 증세가 없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6일에 명성교회의 오후 예배에 이제 부목사님 참석을 했는데 교역자들과 신도 등 약 2천여 명이 이때 참석했던 것으로 잠정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서 혹시 추가적인 확진자가 나올까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걱정이네요. 네. 정부가 대구 경북 지역에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뜻입니까? 예, 아까 좀 전에도 이제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나와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오전에 이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구 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서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논란이 오전 내내 됐었는데요. 이제 바로 민주당이 해명을 했어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이라는 게 뭐 지역을 뭐 이동을 다 금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렇게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어쨌든 부적절한 단어를 쓰지 않았느냐, 뭐 이런 비판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봉쇄라는 단어 자체에 좀 유감을 표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입장문을 냈는데요. 대구 봉쇄라는 단어를 꺼낸 게 우한 봉쇄처럼 대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냐. 시민과 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단어 사용은 좀 삼가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지역적 봉쇄는 아닌 것이고. 네, 뭐 오늘 대통령도 대구를 방문했는데 봉쇄면 대통령 방문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도 대구에 머물면서 지도지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예, 그렇습니다. 신천지 신도 전체 명단을 정부에 제공하기로 했습니까? 예, 좀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요. 예.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신천지 측으로부터 전체 신도 명단을 제공받아서 이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껏 그 말만 협조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조금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신천지 측이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은 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좀 전향적인 협조를 이끌어냈다라는 게 이제 중대본 측의 설명이고요. 근데 이게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서 이름은 제외하고 주민번호랑 주소, 연락처 정도만 이제 제공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마스크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정부가 아까 앞선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만 수출 물량을 제한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내에 이제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중국으로 물량이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기사도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정부가 마스크 생산업체들의 수출 물량을 하루 생산량의 10%로 제한하고 마스크 판매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청사에서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한 건데요.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을 공적인 유통망을 통해서 취약계층이나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특히 의료진에 대한 마스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예. 우리 생산량이 하루에 1,000만 장 이상이라고 하니까 예. 수출량만 제한하더라도 품귀 현상은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안 일어날지까지는 이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확실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예. 우체국에서도 판매를 할 계획이라고요? 예, 우체국이 자신의 쇼핑몰이 있는데요. 여기서 회원가입하고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50% 이상을 공적인 거로 푼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정사업본부랑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공용 홈쇼핑 이런 데로 이제 출고가 되게 되고요. 우체국도 이제 덕분에 하루에 한 120만에서 150만 개 마스크를 확보한다고 합니다. 이제 아직 정확한 판매 가격이나 개시 날짜는 정해지지가 않았는데요. 다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1인당 마스크 한 세트만 구매하게끔 제한을 둘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밖에 우리 제작진도 한 5명 앉아있는데 보십시오. 다 마스크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사실 쓰고 왔는데 방송을 하려니까 벗었어요. 예. 예. 이러다 보니까 마스크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곧 대학교 개강을 앞둔 중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입국을 시작할 텐데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겁니까? 예, 오늘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서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을 관리할 목적의 예비비 42억 원 지출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예. 중국인 유학생이 국내에 입국한 뒤에 거주지까지 이동하는 비용이 우선 지원이 되고요. 기숙사를 배정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거주지가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아직 임시 주거시설 확보 또 이런 데도 쓰이고 기숙사 방역이나 자가격리자 관리 인원 이런 인건비 등에 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유학생들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따로 차에 태워서 격리를 한다면 2주간. 차에 그렇죠? 직접 태우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예. 2주간 격리를 이제 감시하는 것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고 2주간 나오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체크를 하고 매일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학들도 관리에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숙사에 격리한다 했을 때 기존에 있던 기숙사 학생들이 또 반발했던 적도 있고 말이죠. 그렇죠. 일단 기숙사 수용률 자체가 이제 국내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주요 대학들에도 수용률이 높지가 않고요. 국내 대학에 등록되는 중국인 유학생이 한 7만여 명가량 됩니다. 이 중에 이제 3만 8천여 명이 현재 중국에 있는데 이번 주만 이제 1만 명 정도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대학교가 혼자 다 하기 힘들 것 같고, 정부와 대학이 협업해서 각별한 관리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예. 야당과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인 입국 금지해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도 나오고 있죠? 예. 오늘도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페이스북 글을 올려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촉구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마저 우리 국민 입국을 제한할 조짐을 보인다면서 이래도 정말 입국 금지 절대 안 되는 거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한의사협회가 수차례 중국발 입국 금지하라고 좀 권고를 했었고 또 중국인 입국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거의 76만 명 정도 돼서 이제 이런 상황에 자신감을 갖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확진자가 1,000명 가까이 977명이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예. 오늘 중국인 국적자가 1명 확진이 돼서 중국인 확진자는 숫자가 쭉 1명 늘었습니다만 기존에 보면 기존에 확진자 중국인 국적이 2명이었고 네. 그전에 일본에서 온 사람도 2명에서 총 4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이제 중국인들이 전파시켰다라고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예. 그리고 그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의견이 좀 갈리고 있으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막아야 된다는 입장인데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정부는 어쨌든 입국 금지는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죠. 예, 꾸준히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도 불가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예. 이미 중국인 입국자가 한 80% 정도 줄었을 정도로 실효적인 조처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국민이 중국에 오가야 되는 점을 고려하면은 예. 중국인을 입국을 아예 원천 봉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우리나라 안 받고 있는데 예. 사실 우리가 항의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럼요. 그게 말이 되냐고. 예. 그래요. 자, 이 모든 이슈가 이 코로나에 묻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 YTN 뭐 라디오나 또 YTN 속보도 하루 종일 이 뉴스 속보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제가 사실 지난주 화요일에 왔을 때만 해도 어제 좀 사그라들까 했는데 예. 지난주 후반부터 갑자기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예. 확산이 커진 건데요. 이렇게 돼서 특히 TK 지역 분들은 외출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상태로 두 달 있다가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투표장에 나가겠느냐. 그 사람들 그렇게 많이 몰리는데. 그래서 총선 연기론도 슬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한 며칠 전부터 총선 연기론이 이제 일각에서 좀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전통적인 일단 대면 선거 운동 자체가 사실상 지금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운동은 못 한다고 치더라도 뭐 노약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투표장에 나오겠느냐 이 상황이 지속되면은 뭐 이런 게 이제 총선 연기론의 근거인데요.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당마다 좀 미세하게 온도차가 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얘기한 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랑 대한신당의 유성엽 통합추진위원장이 이제 총선 연기 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예. 민주당은 일단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좀 전에도 이제 홍익표 수석부 대표가 말했는데 가능성은 약간 열어둔 모습입니다. 이게 서른 민주당 최고위원이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현 조건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면은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 그때는 또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본다. 라고 말했고 제가 아까 좀 전에 잘 못 들었는데 아마 홍 수석부 대표도 비슷한 어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각 당이 총선을 연기했을 때 득실이 누구한테 있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할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을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뭐 이제 민주당 얘기는 당연히 원론적인 이야기겠죠. 뭐 사태가 예. 너무 심각해지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연기 가능성을 좀 열어뒀다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죠. 예. 미국이 우리한테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라고 했는데 이게 협상이 타결은 아직 안 됐고 예, 그렇습니다. 압박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과 방위비 분담금 관련 회담을 가졌는데요. 에스퍼 장관이 이제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한국뿐 아니라 동맹국에 촉구하는 미국의 최우선순위라면서 노골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은 오는 4월부터 주한미군 부대 내 한국인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분들에 대한 무급 휴직, 돈 안 주고 그냥 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돌입하겠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 측은 인건비에 국한된 부분이라도 먼저 타결을 하자, 부분적으로라고 이제 주장을 했지만 미국은 협상이 불발되면은 무급 휴직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면서 외출 자체가 겁이 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구 밖 상황도 이러한데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불편은 더하겠죠. 이럴 때조차도 한편에서는 국민을 편가르고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국민 개개인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대구에서 한 건물주가 이번 달 월세를 받지 않겠다라고 알면서 큰 감동을 주고 있죠. 당사자를 직접 연결해 봅니다. 윤성원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금 대구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아, 네. 저희 전국에 있는 피자 브랜드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대구에서 네. 꽤 유명하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부끄럽긴 한데 예. 뭐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좀 다 있어서 나름은 예. 뭐 유명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표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지금 본인도 입점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요, 제가 입점해 있지는 않고요. 예.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건물에 다른 세입자분이 예. 1, 2, 3층을 쓰고 있습니다. 예, 세입자분 1, 2, 3층을 쓰고 있는데 네. 이번 달은 월세를 받지 않겠다. 네네. 예, 그 몇 팀이나 입주해 계세요 건물에? 그 1층부터 3층까지 다 이제 있고요. 예. 1, 2, 3층을 다 안 받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네.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뭐 저도 지금 그 이제 외식업 쪽에 있지만 저도 25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외식업 쪽에 종사됐고 자영업을 꽤 오래 했었기 때문에 예. 또 저희 부모님도 식당을 오래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떤지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군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월세를 받지 않는 게 뭐 제 나름 제 소신에는 이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예. 윤 대표님도 과거에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까? 예, 뭐 저도 뭐 가정 형편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예, 어렸을 때부터 진짜 속칭 말하는 밑바닥부터 다 했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때요? 뭐 사람 자체가 돌아다니지 않는다고 하니까 예. 그 가게도 굉장히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물론 뭐 자영업자라고 뭐 다 100% 똑같지는 않겠지만 특히 식당들이나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 그런 곳에는 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거의 지금 대구 쪽에는 식당이나 이런 데들이 문이 닫아진 곳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손님은 없고 월세는 내야 되고 또 직원 쓰는 분들이 있으면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번에는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통큰 결정을 해주셨는데 예, 다른 지역에서도 뭐 30% 정도만 받겠다는 얘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임대료를 낮추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당연히 그 세입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런. 아, 그렇죠. 예. 네, 도움 되겠죠. 예. 자, 윤석열 대표님 건물 3층에서 노래방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월세 받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눈물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이걸 알리려고 했던 행동도 아니고 그냥 그랬는데 그 3층 사장님이 이제 그런 뭐 내용을 이제 저한테도 얘기하셨지만 그 이제 언론사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의도치 않게 이렇게 돼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네. 이거 어떻게 전화 통화로 하셨어요? 아니면 문자 메시지로 하셨어요? 이제 문자 메시지로. 예. 카톡으로. 네네. 전화 통화 하시지 그랬어요. 힘 좀 내라고 하면서. 아, 그 전화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더 이제 힘드실 것 같아서. 예. 참 뭐 저도 이제 그 마음을 아니까. 예. 그냥 뭐 문자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요. IMF 때보다 더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도 대구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저금 뭐 장사나 이런 쪽으로 이제 17년 정도를 했는데 이 정도로 이랬던 거는 한 번도 유례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착한 건물주 운동이라고 해서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하가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아직 동참하지 않는 분들에게 계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제가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좀 힘들고요. 예. 힘들고 뭐 건물주 분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상황이 같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진짜로. 뭐 어떻게 보면 뭐 퇴직하시고 전 재산을 가지고 작은 건물로 그걸로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동참을 하고 뭐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아픔을 같이 나눌 수만 있다면 뭐 더 좋지 않나 뭐 그런 생각으로 더 이상 말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때 임대료를 인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 그런가요? 그거는 네, 나름의 또 사정이 있으실란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뭐 저도 월세 내고 지금 있기 때문에 뭐 저야 뭐 이 대구에 계신 분들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대표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괜히 제가 또 고맙고 그렇네요. 아, 아닙니다. 저도 괜히 알려져가지고 좀 부끄러워서 사실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예. 자, SNS 상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우리 대구 경북 지역 분들 힘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대구 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아, 그렇죠. 네.
예. 자, 네. 이런 대구 시민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 응원은 박수의 목소리. 대신해서 대구 시민 전체를 대신해서 한마디 그분들한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지금 대구가 사실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체감상으로는 저는 뭐 조금은 체감상으로는 좀 덜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특히 예. 이제 제가 뭐 이런 업을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지 않나 지금 이런 상황이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도 뭐 확실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괜찮아질 거고 물론 괜찮아지면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해야 되겠지만 예. 그때를 이제 생각하고 좀 힘을 내고 화이팅해서 또 이제 건강 관리도 조심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취자 메시지 좀 안내해드리죠. 구름커피 구름님께서 좋으신 분, 멋진 분 힘내세요. 네, 정윤님께서 오 훌륭하십니다. 감동을 주시네요. 제1위님께서 우리 건물주님도 좀 들어주세요. 멋지십니다 사장님. 은지김님께서 진심으로 찡합니다. 저도 너무 힘들지만 주변 도면서 힘 보태겠습니다. 체리블루님께서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이런 메시지 고마운 메시지 주셨습니다. 어때요? 대표님이 운영하는 피자 가게는 요즘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이제 배달도 하고 뭐 홀 하는 곳도 있고 한데 홀 하는 곳은 사실 좀 지장이 많이 있고요. 예, 배달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지장이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지장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평상시 대비 매출이 얼마 정도 줄어들었습니까?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다른 이제 업종에 비해서는 좀 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긴 한데 한 20%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분들은 하루 동안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뭐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식당 같은 곳 말이죠. 예, 그런 곳은 거의 한 명도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3층 건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1, 2, 3층 다 네. 세를 줬고. 예. 그쪽으로 한 번씩 가봅니까? 네, 자주 가고 저도 또 먹으러도 가고 예. 노래 부르러도 가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쪽에서도 사람이 많이 없겠어요. 네, 그렇죠. 그쪽에 저희가 이제 있는 곳이 대구의 수성모 쪽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지금 차도 많이 없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함께 되고 고맙고요. 네. 예. 대구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면 어떻게 계속 안 받습니까, 월세? 네, 하여튼 생각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대구 시민들 또 경북에 계신 분들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착한 건물주 운동에 동참한 윤성원 대표였습니다. 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뉴스 듣고 6시 10분에 3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이야기 해보죠. 오늘은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추경에 신중한 자세였습니다만 지금 상황인 만큼 정부가 빠른 결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이야기가 나온 건 정치권에서 시작이 됐던 것이고 추경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연초이기 때문에 정부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예. 대구하고 청도 지역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방송 직전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확진자가 977명, 아마도 내일은 1000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될 것 같고 11번째 사망자까지 발생한 마당이어서 이 시점이면 추경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처음에 야당이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만 반대했다가 오히려
대구 경북 쪽에서 좀 역풍이 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찬성으로 돌아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이 시점에 이야기하는 추경이라는 건 코로나 사태가 거의 재난급으로 번지고 있잖아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 이른바 TK 지역이 그 구자유한국당이죠. 과거 보수권의 텃밭이라고 봤던 그런 지역들인데 여기 지원하자는 추경을 반대한다. 그런 건 글쎄요. 뭐 총선 전략상으로도 야당이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 그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보통은 야당이 추경 편성에 반대하는 게 추경을 편성해서 돈을 풀면 여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타날까 봐인데 지금은 여야 따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총선용 아니냐. 뭐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야 따질 때가 아니고 대구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물며 총선용이라고 해도 지금 해야죠. 지금은 대구 지역 뭐 사실 우리나라 경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지역 분들의 어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한가한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가 또 돈도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은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예산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지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메르스 당시 2015년입니다. 이른바 메르스 추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11조 6천억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메르스가 그때 한 석 달을 안 갔단 말이에요. 그 유행도 지역사회 대유행이 아니라 병원 내 2차, 3차 감염이 많았는데 지금은 양상이 완전히 다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은 뭐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다릅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때하고 지금은 뭐 충격파의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보다는 좀 더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사스나 메르스 말고 다른 때는 어떤 추경을 했는지 좀 비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2008년 추석 즈음에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해서 부실 채권을 돌리다가 금융사고가 터졌는데 전 세계가 출렁했죠. 그렇죠. 2009년 그 이듬해에 우리가 이른바 슈퍼 추경을 편성했는데 당시에 편성한 금액이 28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네요. 전무후무한 금액이었는데 지금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도 전 세계로 이 병이 퍼져나가는 속도를 감안하면 뭐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르스 때도 11조가 넘는 돈이었으니까 이번에도 10조 이상 남았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아마 예상을 해보건대 정부가 상정하는 금액은 20조 원 정도 되지 20조. 않을까 싶어요. 통상 20조 원 정도의 재정을 집행했을 때 성장률을 1%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이거는 도식화된 산식인데 지금 노무라, 무디스, S&P, 피치 이런 곳들이 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대 후반에 수렴을 하거나 뭐 피치는 아직 2.3% 유지합니다만 노무라 증권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 한국의 올해 연간 성장률이 0.5%에 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만 이제 노무라 증권의 경우에는 항상 우리 경제가 가장 나쁜 상황을 상정하고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곳이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1%포인트 이상 성장률이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와 있으면 지금으로서는 아직 확산세가 잡힌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추경을 기왕 하기로 하면 모자라게 하면 안 한만 못하거든요. 20조 원 정도는 상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어디에 쓰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얼마를 쓰느냐도 중요하죠. 그렇죠. 일단 어디에 쓰게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어디에 쓸 것이냐. 일단은 지역적으로 본다 하면 무조건 대구 경북이 우선일 거고요. 대상으로 놓고 본다 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중견 중소기업 특히 중국하고 비즈니스 많이 하는 분들
그리고 산업군으로 본다면 항공, 서비스, 여행, 음식, 숙박업 이렇게 될 겁니다. 항공업계는 지금 사실상 구조조정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뭐 이스타항공 이런 곳들도 마찬가지고 에어부산 이런 곳들은 지금 임원들이 다 일괄사표를 제출했죠. 그 본기업인 아시아나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조종사들도 자발적으로 임금을 깎아야 한다 이런 상황인데 한 호텔 예약 사이트는 벌써 지난주에 그 도산한다. 그러니까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도 아마 분야별로 촘촘하게 나눠주지 않을까 싶은데 요때 절대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게 이른바 쪽지 예산이죠. 지역으로 나가는 선심성 예산. 항상 추경을 편성하면 그런 게 끼어들거든요. 그런 건 이번 정말 지양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긴급 재정 명령권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권한입니다. 일단 추경은 예산안이잖아요. 추가 경정 예산의 줄임말인데 예산을 편성하려면 반드시 국회를 거쳐서 국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천재지변, 내후외환, 중대한 재정이나 경제상의 위기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데 국회 들렸다 올 시간이 없다 할 때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하나는 현재 코로나가 번져가는 요 사태가 내후외환, 사실상 전시에 준하는 상황일 것이냐 이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국회가 사후에 추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한 이후에 돈을 쓰기로 했다고 쳐요. 근데 나중에 국회에서 우리는 이게 동의가 안 된다 하면 정부가 이걸 다시 원상 복귀를 해놔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정치권을 이렇게든 저렇게든 설득하는 게 먼저인데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2월 임시국회 회기가 3월 17일에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지금 뭐 이번 주는 선거운동이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다 지역구로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추경을 이 안에 처리해서 빠르게 지방으로 내려보낼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추경의 규모도 중요합니다만 어디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속도예요. 이게 예방적으로 재정을 집행한다는 성격도 있기 때문에 경기가 너무 가라앉아 버리면 돈이 늦게 들어가면 사실은 효과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은 약간 올랐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주식시장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네, 뭐 2100선은 회복을 했고 하루 만에 그렇게 됐습니다만 지금 원달러 환율도 오늘은 괜찮아졌더라고요. 어제 12위로 급등했었는데 근데 아마 매일매일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어제는 세 자릿수로 확진자가 늘었다. 그러니까 공포 분위기가 확 번졌던 거고 오늘은 두 자릿수로 그 확진자가 좀 줄어드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에 일희일비하는 건데 글쎄요. 지금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멈추기 어려울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어. 우리가 그만큼 신속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통계 수치가 쌓이는 속도가 좀 빠를 수도 있는데 아마 이게 기세가 확 꺾였다 이런 것들 확인하기 전까지는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도 보니까는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개미들이 상당수 주식을 샀더라고요. 그럼 너무 이게 뭐 소위 주워 담자 이렇게 가시는 거면 너무 간이 크신 게 아닐까. 이 상황이 언제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고 사실 이렇게 확 번지기 전까지는 장세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4%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좀 안전하게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증권사들이 장밋빛 전망을 내놔서 코로나19가 아마 잠잠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측 못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두 자릿수로 확진자가 관리가 되던 상황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대응 잘하고 있고 우리나라 개인위생 괜찮아서 정리되는구나 싶었잖아요. 이 신천지 사태 이전까지는. 그런데 뭐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자, 소비 심리가 상당히 위축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식자재는 품절 사태가 나고 있다고요? 이게 사재기입니까? 이게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 같은데 일단 반은 맞다. 이게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뭐 부산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위기감을 특별히 많이 느끼시는 분들 내지는 그 신천지 예배당이 있었던 그 지역 분들 이런 분들의 불안감이 커서 그쪽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또 지인들을 통해서 알아보면 전 지역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에 계시는 청취자들 느끼시겠지만 오프라인에 가면은 뭐 매대가 다 비어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저도 어제 마트에 다녀왔습니다만 그래서 심리가 분명히 얼어붙고 있고 일부에서 그런 현상이 있는 건 맞지만 다 그렇다고 보는 건 성급한 일반화에 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오프라인은 상당히 위축돼 있고 온라인은 굉장히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어제 마트에 사람이 이 정도로 없구나 느낄 정도였는데 온라인에서는 뭐 통조림, 라면, 밥, 생수, 화장지, 물티슈 이런 것들이 세 자릿수로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어요. 매출액이. 반면에 오프라인이 굉장히 한산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게 또 상황이 우리가 메르스 당시에도 사실상 경제활동이 2분기에 끊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또 뭐 그나마 희망적인 말씀 좀 드리자면 한 분기가 확 꺾이면 다음 분기에는 또 V자 반등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라는 게 언제까지 멈추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외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지나친 공포감 이런 것들 뭐 공포를 느껴야 되는 합리적인 공포 이외에 나는 문 밖에 한 발짝도 못 나가겠어. 또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이 사태도 언젠가 지나갑니다. 너무 공포심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비 심리도 당연히 위축되니까 너무 그렇게 되면. 저 오늘 출근할 때 그 택배 기사님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상당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물량이 너무 많아졌다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일부에서 이제 대구로 보내면 물건이 안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해요. 물량이 워낙 많이 그 배송 의뢰가 너무 많아서 지연될 뿐이지 보낸 물건은 간다고 하고요. 택배기사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데 특히 그 중국에서 원자재를 받아가지고 재생산하는 여기서 그래서 수출하는 이 업체도 상당히 조금 좋지는 않은데 근데 그 원달러 환율 때문에 수출업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도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뭐 그걸로 이른바 해지가 된다는 건데 그 환율로 해지를 하기엔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 게 예를 들어볼게요. 그 삼성전자가 신제품 휴대폰을 내놨어요. 뭐 이런 상황이라 별로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만 이걸 반도체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 수급 문제, 반도체를 제일 많이 사가는 큰손,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큰손 중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받아오는 부품, 팔아야 하는 것들 다 가치 사슬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컨대 현대차도 공장을 그동안 그 지난달이었죠. 한동안 못 돌렸던 것이 그런 것들도 중국에서 그 배선 뭉치를 못 들여와서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닐 거라고요. 해서 글쎄요. 이게 하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지 이번에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과거 사스 때와는 다르게 중국 경제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이 더 커져버려가지고. 그렇죠. 사스 때는 2002년, 2003년 당시에는 5%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4%. 그런데 수치로만 봐서 그렇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보면 세계 경제 한 4분의 1 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주식 얘기를 했는데 그 청취자들도 주식 질문을 좀 해주시는데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 우리도 떨어지고 올라가면 우리는 안 올라요. 왜 그러냐고. 글쎄요. 우리에게 트럼프가 없기 때문일까요? 그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대선까지 증시를 밀어 올릴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성적이 안 나온다. 만약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게 나온다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돈 풀 거니까 올라갈 거야 해서 올라가고 실적이 좋다 하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할 거야 해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대선 캠페인하고 증시가 같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국제 무역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장애물을 치고 있지만 미국 증시에는 트럼프라는 사람의 존재가 굉장히 호재인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박변과 김판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할 두 분. 박지훈 변호사, 김민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된 신천지교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신천지를 강제 해산해달라 청원이 올라왔습니다만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뭐 50만인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네. 20만만 넘으면 답을 해줘야 되는데 네. 종교의 자유 부분입니다.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글에 보면 뭐 다른 종교인들, 기독교인들한테 폭력이나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해산해달라. 또 이번에 또 코로나 관련해서 그렇지만 뭐 종교의 자유 때문에 예. 해산 자체는 좀 어렵다, 불가능하다 예.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뭐 영생교 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다 놔뒀잖아요. 예. 근데 뭐 그건 그 영생교 교주는 다른 문제로 이제 처벌받았고 그렇죠. 뭐 그런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른 게 뭐 문제가 있다면 처벌은 가능하겠죠. 예. 그렇지만 종교의 자유, 뭐 종교를 뭐 해산시키거나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예. 자, 정부가 신천지로부터 전체 신도 명단을 넘겨받기로 했다고 하는데 원래는 전체 명단 내줄 수 없다라고 하다가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심각 단계로 위기 경보를 상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발적 협조가 없으면 법적 수단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스텝을 밟아가니까 마지못해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조금 다 내놓은 건 아닐 거라는 의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에 신천지 쪽에서 신도 수가 뭐 30만이다, 네. 뭐 20만이다 이랬는데 지금 그 숫자에 몸이시잖아요. 지금 내놓은. 적어요. 예. 적는데 지금 결국 다 낼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예. 또 일부에서는 벌써 아닌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뭐 경기도 쪽에서는. 예. 그래서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바로 시간이 총각을 다툰다. 그래서 바로 지금 확보하러 가서 오늘 지금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 과천 신천지 교회 가서. 그래서 사실은 100% 협조를 지금 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또 의문입니다. 강제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확진자 한 명도 본인은 대구에 갔다 왔는데 질 보내다가 대구에 간 적 없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 왜 협조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워낙 다른 교회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이번에 나온 확진자 중에 한 분도 뭐 대형교회 장로의 부인인 권사님이시라고 그렇죠. 들었는데. 그러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된 탈환할 경우에 큰일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모양이죠? 저도 이번에 이제 알게 됐는데 뭐 교리 자체가 좀 비밀주의 같아요. 다른 교회에 가서 좀 암묵적으로 뭐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좀 포교하는 뭐 그런 게 교리로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자신의 동선이라든지 다른 활동 상황을 지금 밝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아까 이재명 지사 얘기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천에 있는 신천지 시설을 강제로 진입했어요? 이거 사실은 뭐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게 아니고요. 감염병 예방법에 이 법이 있어요. 하라고 돼 있어요. 의무 규정이 돼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대구에서 이렇게 올 게 아니고 저라 지금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대구시장님은 경북이나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법에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정확하게 보니까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 권한은 정부가 아니고 지자체장이 갖고 있고요. 그 이재명 지사 뭐 서울시장도 아마 곧 할 걸로 보이는데 법에 따라서 그 권한을 행사한 거고요. 들어오는 과정에서 사실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이 지사 이야기는 그 신천지가 명단 제출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진입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충분히 납득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말했다시피 거짓말하고 명단하고 그 위치하고 다르기도 하고 이러니까 지금 시간이 10,000명 정도가 과천에서 뭐 집결해서 예배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지금 다 확인을 좀 해봐야 될 상황이고 또 정확하게 내고 있자 협조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진입을 해서 그 방역에 필요한 자료를 지금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실제로 그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성남시 한 확진자는 이 신천지 대구 집회에 참석했는데 신천지가 내준 명단에는 빠져 있다. 뭐 이런 경우 생기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오늘 검찰은 압수수색 신청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이런 말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예. 이런 때일수록 그 지금 거짓으로 역학조사에 지금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사실을 누락 은폐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그렇죠. 이런 거야말로 좀 피의자 조사 없이도 좀 기소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서울시도 보니까 신천지 교회 집회 제례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내렸고 시설도 강제 폐쇄했네요. 있다니까. 이게 뭐 너무 강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염병 이거는 전 국민의 안전하고 생명하고 또 지역의 안전, 주민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라면 그런 방역 조치라든지 폐쇄 조치라든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로 돼 있어요. 이 대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구는 벌써 해야죠. 저 울 게 아니고 계속 나와서 뭐 울고 뭐 적할 게 아니고. 네, 협조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말 할 게 아니라 법에 있는 권한 행사를 해야 됩니다. 감염병 예방법 47조 49조에 있어요. 그 짤 찾아보고 빨리 해야 돼요. 네, 감염 이런 거는 직권 행사가 그냥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죠. 의무입니다. 예, 책임이고. 예. 책임해야 되는 의무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박원순 시장이 집회 금지 명령도 내렸는데 집회는 조금 달라요. 지난주에 그냥 강행해버리더라고요. 집회는 이게 이제 방역 조치로 집회를 막을 수는 없고요. 우회적인 거는 가능해요. 뭐 차량을 막는다든지 학성기 같은 걸 못 한다든지. 그 어기면 벌금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강행을 했고 정강훈 목사 같은 경우 강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죄송한데 그거는 교통차단이나 집회 금지, 집회 제한 이런 것도 예방조치 규정에 그렇죠. 예, 감염병 예방법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반하면 벌금 300만 원. 네, 이제 그게 벌금 300만 원 내고 집회하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정강훈 그렇죠. 입장에서는 계속 하려고 하는 거고 또 뭐 상관없다는 예.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난 주말이 토요일 일요일 정강훈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박원순 시장이 뭐 직접 가서 해산하라고 얘기했어도 듣지 않았는데 근데 뭐 좀 다른 사건으로 지금 정강훈 목사 구속됐죠. 네.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어젯밤에 구속이 됐는데요. 공직선거법 이전에 뭐 집회 관련해서 폭력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행력 이런 부분 때문에 영장 청구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기각이 됐었고요. 이번에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 기간이 아닌 중에 선거운동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예.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번 처벌받은 적 있고 작년 10월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서 선거권도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 사전 선거 운동인데 정강훈 목사가 어제 영장 실질 심사가 들어가면서 자유우파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자백한 거라고 봐야죠. 근데 이게 선거운동입니다. 근데 이게 나는 정치 평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정치 평론은 뭐 할 수 있죠. 그런데 막 누구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고 적극적이나 능동적으로 행동했을 때 선거운동으로 봅니다. 특히 집회에서 그렇게 말해요. 집회에서 하면 뭐 100%고요. 동영상이 다 있어요. 본인들이 그 유튜브 찍어서 다 올리기 때문에 지금 것처럼 뭐 200석 확보해야 된다. 자유 뭐 한국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는 뭐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 그렇죠. 하나하나가 공직선거법상의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선거운동 기간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전 선거운동 그 기간이 있죠. 선거는 기간에 하라 돼 있고 이 사람 2개 걸려요. 선거권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 하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거랑 지금 선거운동 기간하고 관계없이 그 이전에 했던 거 2가지 범죄가 지금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예.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 발부되는 사례는 잘 없던 것 같은데.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원래 김영삼 대통령이 지금 공직선거법의 기초를 다지면서 돈은 묻고 입은 푼다 이런 원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심각한 허위사실 공표라든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불구속 수사가 많긴 합니다. 예. 근데 정강훈 목사는 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까요? 처음 봤어요, 저는. 이건 지금 작년에 징역의 집행유예가 확정됐기 때문에 또 같은 동종범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일단 사안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된다는 의미가 이번에 들어가면 이런 게 뭐 벌금이나 또 집행유예 나오긴 어려운 사안 아니냐 판사님이 이렇게 일단 보신 것 같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다. 근데 그런 것도 있고 판사도 뭐 사람이거든요. 좀 이런 시국엔 안 해도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게 자꾸 나가면 그 비말 전파라고 다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거 좀 나이 많으신 분들 가가 그러면 병 날 수 있고 그러는데 자꾸 그거를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거 왜 자꾸 여기서 하느냐.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 한송심 재판장의 편파 진행을 문제 삼아서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그 부회장 파기 한송심 재판장의 편파 진행이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24일 날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예. 특검에서 이것도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검사가 이렇게 재판장 기피 신청한다? 지금 누구죠? 정 교수님 사건에서도 검찰이 하려다가 못했었는데 정말 이례적이죠. 사실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당사자 입장에서도 기피 신청 낼 때는 법원에 나는 이거 완전히 찍힌다. 저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내는 게 기피 신청이긴 한데. 그러면 지금 특검에서는 판사가 삼성 편을 들어준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단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건데요. 그 특검이 일단 한번 낸 게 있습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이재용 경영권 승계 작업의 불법성을 명확히 입증하겠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의혹 수사 자료 증거 신청을 했었는데 이걸 재판부가 이미 기각을 했고요. 그래서 특검이 반발하는데도 준법감시제도 심리를 위한 준비기일은 2월 14일에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판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많고 거기에 대해서 여론도 그 비판 여론도 강해지니까 준비기일을 한번 미뤘었는데 그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보충 의견서 그걸 특검이 내면서 그 삼성바이오 관련 수사 자료 다시 증거로 받아달라고 이 신청을 또 했거든요. 근데 그거 신청하면서 23개 자료가 어려우면 핵심적인 8개만이라도 좀 받아들여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2월 22일에 재판부가 필요성이 없다면서 이 신청을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이제는 이 양형 가중 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양형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만 양형 심리를 진행하겠다. 이거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라면서 기피 신청을 한 것입니다. 심증이 완전 드러난 거죠. 기피 신청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다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요. 제가 알기로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예외적인 게 또 삼성 관련돼서 이부진 부부. 그때 한번 받아들여졌었죠. 그 정말 예외적이었습니다. 그건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3년간 지금 재판이 진행됐던 거거든요. 다른 재판부가 맡기도 문제입니다. 맡아서 다시 또 사건을 다시 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고 기피 상황은 되어 보입니다. 예단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사 수석이나 형사 고등에서 다시 판단할 걸로 보이는데 고등부에서 같은 고등부 거를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피 기각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대법원에 항고까지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항고 재항고까지. 여러 가지 아까 김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예단이 보이긴 하지만은 받아들여지긴 누가 봐도 어렵죠. 좀 이상하잖아요. 저쪽에 필요한 재판을 다 열어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변호인 측. 그러니까 검사가 필요한 건 안 받아주고 안 열어주고. 증거는 안 받아주고. 증거 기각해버리고. 그러면 검사가 재판해보면 알거든요. 대충 해도 아는데 이거는 너무나 눈에 띄기 때문에 좀 예단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재판은 그만큼 또 연기되는 거잖아요. 다른 재판부가 해야 되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고. 갱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재판부가 최소한 좀 신문도 하고 하려면 시간이 꽤 또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정주영 부장님이 이제 파산부 계실 때, 파산부장 하실 때 그 미국의 패스트 트랙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걸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키셨죠. 그래서 미국 그 실무 자료를 갖다가 한국 재판에 적용을 굉장히 즐겨하시고 그걸로 이제 승진도 하시고 이제 그러신 게 있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 비슷한 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그 양벌 규정 관련해 가지고 법인 직원이 직원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주요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양벌 규정에 의한 처벌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이 사건 아니고 이전부터 이런 기준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그런 거라면 가능한데 하필이면 삼성에서 하필이면 이걸 본인이 주장하면서 형사사건에서 이걸 얘기한다. 이거가 그 특검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규정을 보든 이 sentencing of organization인가요?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게 요걸로 보든 이건 저지를 때 이게
그 범죄가 저질러질 때 그 준법행위, 그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더라면 그렇죠. 양형에 좀 감안을 해주라는 거지. 다 저지른 다음에 이거 하나 만들고 누구 좀 선임 좀 하고 그래서 조직 하나 꾸려놓으면 봐준다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행위 시를 기준으로 그게 있으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이지 행위 후에 그걸 만들어줬으니까 봐주겠다라고 그러는 거는 이거는 뭐 법률가 아니라도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적용을 해도 삼성 전자에 대한 벌금을 깎아주는데 쓴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개인에 대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특검 쪽에서는 이 재판부가 삼성의 이재용 부장에게 좀 이재용 부장 쪽을 봐주는 재판.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선고. 3호라고 합니다. 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전에 뭐 이건희 회장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회장들이 3호로 많이 나왔는데 3호 시스템이라고 3호 시스템을 얘기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주목을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큰데 어쩌저쩌가 3호로 나왔는데 지금은 이 사건이 하도 오래 왔다 갔다 하고 대통령들이 연관이 돼 있어요. 전직 대통령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3호 하기에는 부담이 아마 될 겁니다. 오늘 특검이 주장한 것 중에 이재용은 강요죄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재판부가 묶여 있다고 하는데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무슨 강요죄 피해자가 이익을 이렇게 조단위로 얻느냐. 그렇죠. 예.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얻는 강요죄 피해자를 본 적이 있느냐 이런 반론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조단위 이익을 얻을 것 같으면 강요 피해 좀 당해도 되죠. 근데 지금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다 구속된 상황인데 뇌물 받은 사람은 구속하고 준 사람은 그러면 왜 처벌하지 않느냐. 이건 중학생, 고등학생 물어봐도 이건 이상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납득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준법 감시되든지 저런 걸 지금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걸 하면 반영시키겠다. 그런데 이건 상식적으로 지금 징역들이 대부분 17년, 뭐 박근혜 전 대통령 30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 상황에서 줬던 사람들, 그 지금 다 두 쪽 다 똑같이 삼성 경영권 보장해 주려고 지금 했던 건데 두 개 다 사법적으로 지금 처벌을 되고 처리가 된 상황인데 한 축에 있는 주는 쪽에는 아예 처벌이 안 되는 집행유예라는 거는 뭐 형을 살지 않는 거니까요. 저렇게 한다면 불공평한 것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이슈를 다루는 언론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정도. 아무도 안 달아요. 그래서 저도 답답한 게 이런 얘기를 좀 해주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언론이 대부분 삼성하고 연관성이 또 있다 보니까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네. 박준 변호사 개인적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저는 자유롭습니다. 참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야구단만 좀 좋아하면 되죠.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다시 석방됐네요. 보석 취소 집행정지 6일 만에 석방.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저도 기사를 보고 내용을 지금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뭐 몸에 어떤 상황이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저는 그때 뭐 여기서 얘기했던 것 방송에서 좀 구속을 새로 시키기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박지원 변호사는 아마 뭐 3심 판결이 나면 그때 구속을 시킬 것이다. 그런데 2심에서 법정 구속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서 재항고 했고 그걸 받아들여서 집행을 정지. 보석 취소를 번복해달라는 거죠. 이럴 거면 그 2심에서 왜 구속시켰냐 법정 구속을.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냐면 지금 저희가 기사를 지금 촉보로 봤기 때문에 상정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정도 같아요. 첫 번째 몸 상태가 상당히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보석 그러니까 수감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 두 번째는 다툼의 여지가 또 있다고 본 거 아닌가 싶어요. 특히 그 다스의 소유권 관련해서 다스의 소유권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면 뒤에 게 많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그 판단을 다른 어떤 보석 취소를 판단하는 부분에 재판부가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거는 또 기사가 좀 나와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주거지는 그 똑같은 거죠. 논현동 자택으로 지난번 보석할 조건대로 가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그 여행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해외여행. 그렇죠. 그러면은 수수료 환불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지금 중국이나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이 지역은 여행 상품을 취소했을 때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데 네. 그 외 지역은 면제해 주지 않거든요. 그럼 다 이 소비자가 떠나야 된다. 이건 조금 입국이 거부된 경우에도요? 예. 입국이 거부된 경우에는 뭐 면제를 해주지만. 네, 자제 권고 뭐 이렇게 권고가 된 거는 여행을 못 하도록 된 그런 나라만 그런 나라만 지금 면제해주고 다른 나라의 여행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이게 그대로 다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거 문제 한번 좀 바라봐야 될까? 이거 너무 손해가 그러면 소비자들이 막 심할 것 같은데. 그래 뭐 저는 또 그 부분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항공사가 너무 또 피해를 또 볼 수도 있는 측면도 그렇네요. 있거든요. 네. 그 기준이 그겁니다. 단계별로 입국을 못하게 하는 경우 그런 여행 금지 같은 경우는 좀 여행사가 책임을 좀 부담하고 그 밑에 건데 그 밑에 상황인데 소비자가 가지 않는다면 소비자 변심이나 이런 걸로 봐서 소비자 책임 부담하라는 취지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라면 이게 좀 코로나가 그런 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조금 달리 봐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예. 검찰이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오늘 항소했네요. 네. 예. 7일 만인데 항소장을 오늘 제출했는데 그 1심 무죄 판결이 나올 걸 예상했습니까? 아니 검찰이나 법원이나 이런 행정법 위반 관계에서는 보통 실질 위주로 봅니다. 저희가 타다 보면서 사실은 이게 기사 따로 부르고 차 따로 부른다 이런 생각을 아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건 실질은 택시다 이렇게 보여주면 그 말하자면 그 어떤 금지된 행위를 조각조각 내 가지고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면 보통은 탈법 행위라고 해서 그렇죠. 네, 그 사법적 효력도 부인하고 형사처벌도 하는 게 보통이었기 때문에 좀 예외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았죠. 예. 뭐 저희도 좀 유죄 가능성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항소는 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2심 판결이 1심하고 같다고 보장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판단에 지금 우리 김윤희 변호사 얘기했던 게 정확하거든요. 예. 이게 법적 조문에는 맞게 지금 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 실질을 바라다 보면 초단타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말이 사실 법적으로는 맞지만 물리적으로는 맞지만 그 문헌적으로는 맞지만 실제하고는 조금 안 맞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아마 심리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2심에서는 바뀔 수도 있겠다. 유죄가 될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뭐 저희가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그러면 어쨌든 3심까지 할 것 같네요. 치열하게. 3심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1심에서 유죄가 났다 하더라도 2심 갔을 거예요. 예. 대법원까지 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타다는 계속 영업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만일 최종 결론에서 유죄가 나면 영업을 못하는 거죠. 이제 다 불법, 다 불법 단속이 될 테니까요. 단속이 될 거니까. 처벌돼야 되니까 또 못하겠죠. 예. 그 최근 방금 실시간 검색어에 음란물 유포 혐의가 올라왔는데 가수죠 로이킴 씨가 음란물 유포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네요. 기소유예 처분이 어떤 거죠? 기소를 할 만한 사안이지만 반성을 하고 특별한 굳이 형사재판을 청구하기보다는 한번 기회를 준다. 반성하고 적법한 계도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기소를 안 하고 유예를 해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처분입니다. 범죄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봐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불기소를 하는 거죠. 그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하는 겁니까? 검찰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 로이킴 씨가 핸드폰에서 캡처를 해서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한 거. 친구들 다 5년 받고 징역다. 뭐 정머식 까먹은. 그게 지금 음란물 유포. 같이 그때 이제 됐었는데 친구들은 지금 강간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징역을 받았는데 로이킴은 뭐 그래도 살았네요. 그래요. 이게 본인은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기소유예 처분 어쨌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범죄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그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가장 처벌돼서 가장 낫다. 이렇게 너무 좋은 너무 받고 싶은 처벌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그럼 만일 피해자라는 사람이 이건 너무 억울하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항고를 하면. 검찰 항고를 해서 항고보다 헌법소원을 하죠. 그래서 애매합니다 이게 좀. 재판부가 직접 봐달라 이런 거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검찰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건 살펴봤는데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 듣죠. 지금까지 박병각 김판, 박지훈 변호사, 김윤우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